자, 오늘 원래 실손의료비 변천사를 교육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국민건강보험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손의료비는 결론적으로 뭘 보완하는 상품이냐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도대체 뭘 보장해주냐.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설계사분들이 국민건강보험이 도대체 보장률이 얼마고 뭘 보장해주는지를 잘 몰라. 우리가 어쨌든 국민건강보험이고 실손의료비고 다 우리가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국민건강보험은 어쨌든 의무고. 자, 그럼 국민건강보험이 얼만큼 보장해주냐? 우리가 보통 급여하고 비급여가 있죠. 자, 급여하고 비급여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잘 모르더라고. 급여하고 비급여의 차이가 뭐예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게 급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 안 해주는 게 비급여예요? 그럼 급여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 안 해주는 항목이 없어요? 있어요. 뭔데? 본인보다. 전액본인부담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거 왜 안 해주는데? 왜? 네. 왜 안 해주냐고. 왜 안 해주지? 자, 뭐냐면 정확하게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괄? 쑥과제? 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지 말고. 봐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 근하 팀장님을 위한 교육이야. 근데 어차피 이 셋도 모르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가격을 정한 게 급여야. 가격을 정해놓은 거. 국민건강보험에서 가격을 정해놓지 않은 게 비급여예요. 이거는 의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급여에도 그냥 급여가 있고 전액본인부담 있잖아요. 그럼 전액본인부담 같은 경우에는 급여인데 왜 안 해주느냐. 아직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줄 만한 영역은 아니어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다만 가격은 책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포괄수가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포괄수가제는 이제 포괄수가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10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비슷한 내용은 맞아요. 이제 의료 수술이랑 이런 것들 가격을 정해 놓은 게 이제 포괄수가제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급여하고 비급여하고 차이 이해는 되셨어요? 아, 그럼 가격을 정해놓은 게 급여고 가격을 정해놓지 않은 게 비급여였구나. 근데 가격을 정해놓은 것 중에서도 보장을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급여가 이제 보통 의료 항목이 막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의료비 내역서를 보면 비급여도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급여가 그냥 이제 요양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전액 본인 부담 해가지고 이제 의료비 항목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실손의료비로 보장해주는 항목이 아니라고. 국민건강보험으로도 해주는 영역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양급여에 있는 이 항목이랑 비급여 요 항목을 이제 우리가 실손의료비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아래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보험자 부담, 그 다음에 환자 본인 부담이라고 우리 의료비 요양 이 내역서 있잖아요. 영수증. 그거 띄면은 보험자 부담이랑 환자 부담 이렇게 써있다고요. 저 보험자가 누구예요? 보험자가 누구냐고, 보험자가 누구냐고. 아니, 이거 영수증 띄면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들 맨날 가가지고 영수증 띄는 거 이거. 진료비 세분화해서 띄면 여기 보험자 부담이랑 환자 본인 부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거 뭐냐고. 예? 공단. 공단이 보험자예요, 공단.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본인 부담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아, 오케이, 알겠어. 다 필요 없고, 비급여는 어쨌든 국민건강보험에서 안 해주고, 급여를 해주는데, 그럼 급여는 얼마나 해주는데, 급여. 우리가 의료비가 막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험자 부담,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만큼 해주냐고.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입원은 80%를 해주고, 통원은 외래라 그러죠? 40에서 70%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환자 부담은 몇 %예요? 급여 쪽이? 입원은 20%, 통원은 30에서 60%를 환자가 부담하는 거야. 급여 쪽 얘기하는 거야, 급여. 네. 이거를 뭘로 보장받는 거야? 이걸 이제 실손의료비로 청구하는 거지. 우리가 의료비가 나오면 이렇게 총액이 나올 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입원 80%, 통원은 40에서 70% 해주고 이 환자 부담이 20%고 30에서 60%를 해준다고 외래는 내가 내야 된다고 원래. 지금 따라와요? 급여 쪽 설명하는 거야, 국민건강보험이랑. 너무 어려워요? 아니죠? 안 어렵죠? 쉽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봐봐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되게 좋은 의료제도가 있다 그랬어. 그 좋은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제도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좋은 거, 중증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다 그랬어. 중증 산정특례 제도가 뭐예요? 중증 산정특례 제도가 뭐예요? 치료비에
5%만 부담하면 되는 거.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암, 뇌, 심, 또 에? 희귀란치성 질환, 그 다음에 결핵, 뭐 조현병, 뭐 중증 치매, 다양하다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암하고 뇌하고 심장 쪽을 많이 기억을 한다고요. 이게 중증산정특례제도에서 요 환자 부담해주는 거 있죠. 급여 쪽. 급여예요. 지금 비급여 하나도 설명 안 했어요. 급여 쪽에서 이걸 이걸 보장해주는 게 막 다 똑같지도 않아. 막 암은 5%로 줄여주고, 뇌도 5%로 줄여주고, 심장도 5%로 줄여주고, 결핵은 0%고, 뭐, 이게 비율이 다 다르다고.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줄여주는 게. 그러면 이 5%가 뭘 5%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5%가 뭐냐면, 아까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요 비율 있잖아요. 입원은 20%고 통원은 30에서 60%라며. 이걸 5%로 줄여준다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급여적으로 부담할 의료비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 네. 암은 몇 년 동안 해줘? 5년 동안 해줘. 그 다음에 뇌하고 심장 쪽은? 네? 한 달 30일 동안 해줘요. 뇌하고 심장 쪽은. 암은 5년 동안 해주고. 이것도 이제 연장할 수도 있어요. 또 걸리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증산정특례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급여적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자가 내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그냥 병원 가가지고 손목 아파요 해가지고 막 파라핀욕 이런 거 치료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돈 한 3만 원 정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 3만 원이 뭐냐? 이거 외래 해가지고 3만 원 나온 거야 이제. 원래는 10만 원짜리인데 이제 7만 원 국민건강보험에서 내고 3만 원 내가 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거라고 그거. 네. 근데 그 비율도 암하고 뇌하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 비율을 더 떨어뜨려 준다는 거죠.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적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에서 이해해야 될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좋은 제도들이에요, 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급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 비율이 20%가 있고, 외래는 30에서 60%가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어쨌든 의료비가 환자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병원비가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그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요 의료비 있죠. 요거를 다 상한선을 정해놨어. 그럼 상한선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해줄까요? 상한선이 넘어가면. 환급해줘요. 환급해준다고. 그래서 요거를 몇 등급까지 쪼개놨냐면 1에서 10등급까지 쪼개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요 수준은 어떻게 정하는데요? 요 수준은 자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정하고요. 건강보험료는 뭐에 따라서 바뀌어요? 소득에 따라서 바뀌죠. 네, 결론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이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일 낮은 게 1분이라고, 제일 높은 게 10분이고. 그럼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부담 상한제 한도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87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 87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 87만 원 이상 의료비를 쓰면 다 어떻게 돼? 내년에 환급받는다고. 그거 언제 신청하는 걸까? 날짜, 월. 네? 8월에 신청해서 9월에 환급받는다고요. 8월에 신청해서. 그러면 보세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쓴 의료비에 대해서 2025년도 8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환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대상자한테 다 알림이 가요. 신청하시라고. 본인부담 상한제. 그럼 이제 우리가 소득별로 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건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은 내년도 8월에 가서 다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급여만 해당되는 거예요.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첫 번째로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였죠. 산정특례제도. 5%로 줄여준대. 근데 암하고 뇌하고 심장밖에 안 돼. 뭐 다른 질환들도 있지만 굉장히 걸리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본인부담 상한제는 뭐 질병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다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의료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급여 의료비. 뭐 무릎 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눈을 치료를 받았던 다 상관없어. 예.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으면서 낮은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겠죠. 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있으니까 버틸만 하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10분위가 한도가 제 기억으로 한 70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0분위는 어떤 거야? 700만 원 이상은 급여로 자기 부담을 해줘야
그때 환급이 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환급받기 어렵겠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 이 실손의료비가 굉장히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1번 아까 그 중증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중증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다 어디에 있는 의료비를 보장을 해줘요? 급여에 있는 의료비를 보장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비급여 의료비가 문제인 거예요. 비급여 의료비. 그러면 아씨 우리나라 사람들 비급여는 또 보장해 주는 거 없습니까? 비급여는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거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비급여는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비급여. 비급여도 있다고. 나라에서 해주는 거. 몰라서 그렇지. 재난적 의료비라고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 예. 재난적 의료비라고 그래서 연 2천만 원 한도까지인가? 이게 소득 수준 50% 이하,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재난적 의료비라 그래서 비급여 쪽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이것도 알아야지 신청을 하지 뭐. 네. 뭐 나라에서 이거 다 챙겨줘요 일일이. 돈 찾아가라고. 안 찾아가면 땡큐인데 굳이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난적 의료비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건 그냥 대단한 내용은 아니까. 오늘 할 내용이랑 연관이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해주네요. 그쵸?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런데, 자, 어쨌든 이 국민건강보험이 많은 것들을 해주는데, 결론은 문제는 뭐냐면 급여하고 비급여 중에서 뭐가 문제인 거냐면 얘가 문제인 거죠. 비급여. 네. 비급여 항목에 좋은 치료 항목들이 많으니까. 좋은 신약들이 많은 거고. 근데 그러면은 요새는 표적항암제도 급여로 많이 처리되던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막 신약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게 급여로 들어가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겠죠. 네. 신치료 기술 다 마찬가지고. 중입자 치료가 중입자 치료 말고 제가 다빈치 로봇 수술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빈치 로봇 수술이 이미 개발된 지는 10년도 넘었어요. 한참 넘었어요. 엄청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급여야, 비급여야? 비급여예요. 아직도 비급여예요. 네. 왜? 급여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 돈이 너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다빈치 로봇 수술할 때 얘기 안 했나요? 이거 다빈치 로봇 수술할 때 1,000만 원 들어간다고. 근데 왜 1,000만 원 들어가는지 아냐고. 이게 로봇팔이 한 보통 3짝에서 4짝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다 팔에 시리얼 넘버가 있어갖고 실제로 간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팔이 한 번밖에 못 쓴대. 다빈치 로봇 팔이. 그래갖고 내가 나는 흠팔로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고. 한 번 쓰면 그냥 폐기야. 근데 한 짝이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3짝 4짝 들어가면 1,000만 원 그냥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이. 근데 그게 10년 전에도 비급여였다고요. 지금도 비급여고. 옛날 저게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절대 시키지 못해요. 왜? 비급여를 급여로 시키려고 그러면 몇 가지 반대에 부딪히는데 뭐냐면 어쨌든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더 보장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주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비급여에 급여화 해가지고 이거 MRI, 뇌 MRI랑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초음파랑 이거 급여화로 돌렸다가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뒤지게 욕먹었는데 왜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제 시키지 못하냐면 결국에는 그거 급여로 해주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 올라갈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는 거야?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예. 그러니까 뭐 비급여를 급여화로 돌리겠다.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줄 것이다. 아유,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잖아요. 또 급여에서 비급여로 빠지는 것들이 있다니까. 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21년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아까 하진사님이 했던 것처럼 심포괄수과제라 그래서 심포괄수과제가 뭐냐면 이 수술이랑 뭐 입원했을 경우에 수술 치료랑 이런 것들에 다 가격을 정해놓는 게 있어요. 근데 심포괄수과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급여화가 돼요. 급여화. 근데 이 심포괄수과제를 시행하는 병원들이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표적항암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그게 심포괄수과제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건강보험 처리가 됐던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정보의 격차가 있어갖고 심포괄수과제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에 가서 똑같은 표적항암제를 때려 맞잖아요. 그럼 비급여 처리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심포괄수과제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표적항암제를 치료받던 환자들이 막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급여화 처리 되니까. 근데
저기 22년도인가 21년도 초도 넘어가면서 심포괄수가제에서 아예 그냥 비급여 항암제를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표적 항암제를. 왜 빼버렸냐면 결론은 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지니까. 그래갖고 보험 유튜버들이 그때 당시에 보험 유튜버가 아니지. 암 치료받던 암 환우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막. 난 암 치료 이렇게 받고 있어 머리 벗겨지는 거 찍고 막 이런 유튜버들이 환자 선생님, 아니 의사 선생님 갑자기 이제 다음 달부터 표적 항암제가 이거 저기 원래는 300만 원짜리 뭐 15만 원만 내시면 됐었는데 이제 300만 왜 15만 원이면은 5%만 부담하면 되니까 15만 원씩 내시면 됐었는데 이제 300만 원씩 부담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정부에서 이거 제도 바꾼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심포괄수까지 시행한다니까 환자들이 막 시위하고 그랬었다고요. 그 시위했더니 나라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태 지금 이미 암에 걸렸던 사람들은 심포괄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이후부터 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심포괄수까지 시행하는 병원에 가도 그냥 다 이제 비급여로 처리되게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22년도인가 그랬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지 못한다고. 이게 이제 트렌드고 그냥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비가 총 발생하면은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네? 80%? 7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우리가 병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서 건강보험을 해주는 비율이 70%가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OECD 국가라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발달한 나라들 묶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 40개국 있다 그러면. 40개국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우리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거 보장률이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 40개국 중에서. 네, 찍어요. 어차피 못 맞추니까. 네. 10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37등이에요, 37등.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보장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렇게 좋지도 않아. 예. 어디였지? 멕시코보다 낫나? 멕시코보다 낮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예. 근데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미국도 하위권이고. 아무래도 미국 나가가지고 혜택 못 받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혜택 볼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인식이 깔려있는지 몰라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우리나라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건 그냥 트렌드예요.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봐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막, 내가, 비급여 급여화로 바꾸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 더 걷어가지고,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가지고 국민건강보험 보장해줄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냥 그거 포퓰리즘이라서 다 없애버리고 막, 문재인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막 욕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예. 자,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오늘 실손의료비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자, 실손의료비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건강보험,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급여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입원 80%, 외래 40에서 70%를 해주면 환자 입원 20%, 그 다음에 외래 30에서 60% 요 부분 요거를 우리가 실손의료비 청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급여 요걸 이제 실손의료비로 청구를 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도 일할 때 전혀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교육할 때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설명만 한번 해주는 거지. 그럼 실손의료비로 급여, 비급여를 다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실손의료비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라고 맨날 제1순위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손의료비를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뭐 치료비를 어쨌든 우리가 병원비를 쓴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고객님이 실손의료를 왜 제일 먼저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냐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서. 그럼 이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품들이 실손의료비 같은 상품들인데, 자, 우리가 상품이 담보가 시작할 때 그냥 앞에 뭐가 안 붙고 상해 뭐뭐뭐, 질병 뭐뭐뭐 이렇게 붙는 담보들 있죠. 예. 얘네들을 다 우리가 어떤 약관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보장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부르냐면 포괄주의 보장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상해 뭐뭐뭐, 질병 뭐뭐뭐. 근데 그냥 암 진단비 이렇게 써 있는 건 우리가 어떤 보장 방식이라고 부르냐면 이걸 열거주의 보장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포괄주의 보장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요거 빼고 다 해줄게. 이게 포괄주의야. 열거주의는 여기 써 있는 것만 보장해줄게. 그러니까 실손의료비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보장을 안 해주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보장 안 해주는 것만 알면 그거 빼고는 다 보장을 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아, 그러면 실손의료비는 우리가 고객님이 나한테 이거 보장돼요? 라고 물어보면 보장이 안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구나. 여기 안 써 있으면 보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실손의료비가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이렇게 시작하니까 상해로 시작하는 거, 질병으로 시작하는 거 다른 담보들도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다니까요. 예를 들면 상해 수술비 약관이랑 상해 입원의료비, 실손의료비 약관이랑 똑같다고. 네, 그러면 상해 실손에서 보장 안 되는 게 상해 수술비에서도 안 되고 질병 실손에서 보장 안 되는 게 질병 수술비에서도 보장 안 된다고요. 보통 통상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지만 예전에 아예 똑같았다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비 가입자 몇만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5,500만 국민이라고 하잖아. 뭐 지금 뭐 5,800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손의료비 가입자 몇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천만? 2022년도 말 기준으로 3,997만 명. 네. 실손의료비를 이제 저는 맨날 저랑 같이 보험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실손의료비를 가장 먼저 교육하고 제일 많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 다 이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어지간하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유병자거나 또 신용불량자.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리고 네? 그러니까 국가의 공자처럼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들. 네. 그리고 진짜 아예 가입 안 한 사람들. 네. 그리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입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를 조금 알고 설명할 줄 알면은 고객님들한테 보통 전문가로 보이기도 쉽고, 왜냐면 다 가입돼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 컨설팅 들어가기가 좋아서 실손의료비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 가입했으면 다른 애들도 실손의료비 컨설팅 가능하니까. 자, 근데 이 실손의료비는 그래서 뭘 좀 잘 알아야 되냐면요, 세대별 변천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실손의료비는 보장 구조가 회사별로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달라요? 네, 똑같아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틀린 말이고 2009년도 8월 이후부터는 똑같아요. 그 전까지는 달랐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똑같았는데 왜 똑같았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손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실손의료비 상품을 이제 보험회사에서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상품을 바꾸는 거예요, 구조를. 그러다 보니까 실손의료비는 결국엔 똑같은 걸 팔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회사별로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보험료는 또 달라요. 왜 달라요, 그러면? 손해율에 따라서.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수팀장님이랑 근하팀장님이랑 동갑이라고 쳐요. 근데 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다르고 보험금 청구 이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긴 KB에다 가입했고 여기는 하나손해보험에다 가입했어. 근데 KB에서 영수팀장님이 실손의료비로 보험금 엄청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KB에서는 영수팀장님 연령대 실손의료비를 보험료를 올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원래 보험료들을 받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질문. 실손의료비는 상해하고 질병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둘 다 보험료가 무조건 오를까요?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안 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상해는 네. 두개다 네. 내릴 수도 있는데 상해는 좀 내리는. 네. 자, 봐봐요. 지금 딱 맞는 얘기인데 봐봐요. 질병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질병담보의 보험료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요? 나이를 가지고 결정하죠. 그 다음에 병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최근 실손의료비는 보험금 청구 이력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질병담보는 보험료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구조야. 무조건 내려갈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상해담보는 보험료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철들어서? 상해담보는 보험료를 뭐에 따라서 결정해?
직업급부에 따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직업만 똑같다고 한다면 그 직업군이 그 해에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가 떨어지기도 한다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상해담보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질병담보는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겠구나.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는 어쨌든 어떤 상품이에요? 갱신형 상품이죠. 가입 시기에 따라서 갱신 시기는 다르지만 무조건 갱신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되면서 결국에는 근데 질병담보에 대한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상해하고 질병이 아무리 상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보험료가 오르게 돼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대별 변천사를 들어갈게요. 네. 너무 기초부터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준을 아니야 어쨌든 자, 이 실손의료비는 2009년도 이제 8월 이전 실손의료비 이때를 우리가 1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표준화 이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 표준화 이전에는 어떻게 보험 상품이 어떻게 생겼었냐? 담보가 이렇게 생겨 있었어요. 상해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그 다음에 상해 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네. 담보가 이렇게 이제 생겼었어요. 모양이. 1세대 실손의료비 모양이 저렇게 생겼었구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하셔야 될 건 뭐냐면 2세대 실손의료비가 2009년도 8월 이후부터 2세대 실손의료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1세대, 저는 2-2세대, 2-3세대로 나눴는데 2-2세대 때 실손의료비가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지금 기억이 안 나. 네? 아니 계도기간 말고 일단 그냥 설명해 볼게요. 기억이 안 나요? 2-2세대 때, 자, 요것도 이제 설명드리는 거. 자, 보세요. 2-2세대 때, 이게 언제냐면요, 정확하게 2013년도 1월이에요. 그럼 2013년도 1월 2-2세대 때 처음으로 이제 상품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독 실손의료비라는 게 처음 생겼어. 단독 실손의료비. 그러면 그 이전엔 단독 실손의료비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요 모양, 요대로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지. 그럼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 사망담보든, 진단비든, 수술비든, 그런 담보를 반드시 끼워서 종합으로밖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 할 때 또 가가지고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한테 가서 아니 실손만 따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왜 진단비 수술비 같이 가입하셨어요?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냐면 그때는 실손의료비랑 다른 걸 같이 가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겼어 상품 구조가. 네. 2-2세대 때 처음으로 단독 실손의료비가 생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단독 실손의료비가 2-2세대 때 생긴 건 맞아요. 맞긴 맞아. 근데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단독 실손의료비 가입할 수 있게 놔뒀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안 놔뒀다고. 어떻게 하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 40세 이상 실손의료비 가입하고 싶어요? 손 드세요. 이래요. 그러면 대신 니네들 실손의료비만 가입하고 싶으면 니네 방문진단 때려야 돼. 방문진단 받기 싫으면은 사망담보 2억 가입해. 이렇게 했었다고. 네. 근데 방문진단 받으면 뭐가 튀어나올까봐 설계사들도 겁이 나니까. 그리고 어차피 종합으로 끼워서 판매하고 싶으니까 2-2세대 때도 그냥 이 종합보험을 팔았었다고. 실손의료비 넣어서. 대충 이해됐어요? 상품 구조가 조금 느낌이 와요? 근데 이 실손의료비가 이제 3세대, 3세대가 이제 2017년도 언제야? 4월 이후부터 이제 3세대 실손의료비인데 이제 언제부터 실손의료비가 그럼 단독으로 나왔냐? 단독으로 출시됐냐? 2018년도 4월부터. 실손의료비가 단독으로 출시됐다는 게 아니라 아예 단독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게 종합에서 아예 다 빼내버렸어. 그건 여기 안 나와 있어. 그건 여기 안 써놨어요. 지금 상품 구조부터 쭉 시기별로 설명해주고 가는 거예요. 실손의료비가 이제 이때는 종합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요때 이제 단독 실손의료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으로 판매를 했었고 근데 2018년도 4월에 실손의료비를 끼워 팔기 금지라 그래가지고 아예 분리를 해버렸다고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실손의료비를 종합이랑 같이 끼워서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상품에? 한 증권에? 지금은 아예 안 되지. 아예 구조적으로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땠었냐면 2018년도 4월 이전에 막 운전자 보험에도 실비를 넣을 수 있고 주택화재 보험에도 실비를 넣을 수 있고 종합보험에도 실비를 넣을 수 있고 그냥 실비를 여기저기 다 넣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2018년도 4월 이후에 아예 그게 그냥 금지돼 버렸다고.
예. 끼어 팔기 금지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2018년도 4월 요때 또 뭐가 생겼냐면 유병자 실손의료비가 처음으로 출시가 돼요. 이때 이제 끼어 팔기 금지. 이게 같은 달에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병자 실손의료비도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이제 또 출시가 됐으니까 이때 시기를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럼 그 이전에는 유병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가입을 또 못했겠죠. 네, 이때 처음 생긴 거니까. 근데 또 가가지고 2017년도 가입자한테 가서 왜 2017년도 유병자 실손의료비를 그때라도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또. 네. 그래서 이때 처음 생겼다. 유병자 실손의료비 뭐 끼케봐 한 7년밖에 안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품 모양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바뀌었구나. 옛날엔 종합이었고 단독이 있었지만 결국엔 종합을 했고 그 다음에 끼어 팔기 금지되면서 이때는 그냥 실손의료비가 분리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장 분석을 돌릴 때 보면은 어떤 시기에 실손의료비를 많이 가입했냐 사람들이 언제 실손의료비 가입을 많이 했냐. 자 봐봐요. 요때 가입을 많이 했다고. 2018년도 3월에. 그리고 요때 가입을 많이 했다고. 2017년도 3월에 3세대 실손의료비 나온다고. 언제 가입을 많이 했냐고. 이때 가입을 많이 했다고. 100세 만기 실손의료비 끝난다고. 이때 가입을 많이 했다고. 보통 그래서 실손의료비를 사람들이 가입한 시기를 들춰보면요. 이 상품이 구조가 바뀐다고 할 때 실손의료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를 또 보고 있냐면 올해 말에 이제 4세대 실손의료비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또 희한하게 이제 전환한다고 하면서 막 이 사람들이 나 이제 이거 1세대 실손의료비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5세대 실손의료비는 못 가입하겠어. 단 5년이라도 그냥 나 4세대 들고 갈래 하면서 이제 올해 12월 되면 이제 미친듯이 판매 일어날 거라고. 그때도 아마 절판 장난 아닐 거야 아마. 그냥 여러분들 꾹 참고 일하다 보면 그 달에는 그래도 영업이 잘 될 거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네. 이 시기에 항상 실손의료비 가입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2014년도 7월에 보험일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11년 차예요. 근데 그 당시 2014년도 7월에 입사해가지고 제 친구들 보험 가입하기 시킨 거 있잖아요. 보면 진짜 미안해 죽겠어. 왜 그러냐면 실손의료비에다가 내 친구면은 그때 당시에 막 26살, 7살 이럴 때예요. 암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심근경색 2천만 원, 상해 사망 2억 7천. 왜? 방문진단 회피하려고 스코어링 걸려가지고 막 실손의료비 가입시키려고 하면 상해 사망 막 때려놔야 되는 거야. 그때는 상해 후유장애랑 상해 사망을 스코어링으로 잡아줬었거든요. 연계 조건으로 잡아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보를 막 그런 식으로 그지같이 설계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머리야. 네. 옛날로 돌아가서 이 1세대 이 실손의료비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해 입원이랑 그 다음에 상해 입원 통원이랑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입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어떻게 생긴 가입자가 많냐면 상해, 의료비,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이렇게 생긴 가입자가 많다고. 네, 많다고. 이렇게 생긴 가입자가. 근데 이거를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상해 의료비라고 써 있고 보장 분석을 돌리면 여기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 입원 플러스 통원이라고 써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입원하고 통원을 같이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이 상해 의료비가 가입금액 한도가 총 얼마까지냐면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물론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까지 가입했던 시절도 있어요. 중간에 1억도 가입이 가능했어. 보통 근데 이제 1,0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요 순서대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영업활동 하시다 보면 1억도 가입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통원의료비는 이제 30만 원까지였는데 얘도 50까지 가입 가능했던 시절이 딱 한 회사에 존재했어요. 흥국화재. 네. 흥국화재만 50만 원까지 가입 가능했던 시절이 있어. 다른 데는 다 30만 원까지. 네. 네? 어떻게? 네. 그래서 흥국화재 실손의료비가 보험료가 뒤지게 비싸요. 이게 한도가 높아가지고 1세대 실손의료비가. 네. 자, 그러니까 상해 입원의료비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한도고 1억까지도 가입 가능했을 거고 통원도 뭐 30만 원까지인데 50만 원까지도 가입은 가능했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써준 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지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통원도 뭐 20만 원 가입한 사람도 있고 10만 원 가입한 사람도 있고 일하다 보면 진짜 다양해요. 케이스가.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상해의료비라는 담보랑 상해 입통원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왜 굳이 이거를 택일로 놔뒀을 거며 그러면서 동시에 왜 도대체
이 2번을 선택하지 않고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일단은, 자, 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2번을 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담보들의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자기부담금 없어요. 2번 했을 때는. 어떤 거?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20%. 아, 그거는 이제 생보에 가입하신 분들. 예? 삼성화재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1세대 실손의료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률을 설정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가 1세대 때도 자기부담률이 있었단 말이에요. 20%가. 그래서 자기부담률이 이 시기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살짝 희귀종 같은 느낌이라서 예. 그러니까 10년을 일을 해도 나는 아직까지는 본 적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자기부담률이 없는 실손의료비를 굳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왜 도대체 자기부담률이 있는 1세대 실손의료비를 또 가입했냐? 설계사 누락. 그냥 선택 잘못해서. 통상은. 예. 왜냐하면 1세대 실손의료비가 자기부담금이 결정이 있었어요. 뭐 어떤 게? 게 아니라 예. 10년, 뭐 15년까지만 내고 그냥 만기 설정해 놓은 것까지. 그건 또 뭐냐면 2009년도 이전에 요 시기보다도 더 이전에 어떤 실손의료비가 있었냐면 상해 의료비가 있었고 질병 의료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비갱신이야. 실손의료비가 비갱신이 있었어. 아주 옛날에. 예. 예. 비갱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가입금의 한도가 막 500만 원. 예. 50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희귀종을 만나기 어려워.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나는 실손의료비가 비갱신이요. 고객님, 갱신입니다. 근데 정말 그 옛날에 2005년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비갱신 실손의료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입하셨나요, 고객님? 2005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게 맞나요? 이러면서 한번 물어보면 보통 아니라 그러면 자기부담 다 있어요. 네, 어지간하면. 네. 비갱신 실손의료비가 있긴 있었어요. 가입 한도 굉장히 낮은 거. 근데 그걸 굳이 들고 있는 사람들 없지. 왜? 아니 그 이후에 한도가 막 5천, 1억까지 늘어났는데 그걸 왜 들고 있어? 다 바꿨지. 어지간하면 주변 설계사 끼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런 희귀종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해의료비랑 얘네 이 담보들이 지금 자기부담률이 있어요, 없어요? 1세대? 없죠. 없다 그랬어요. 입원했을 때. 외래는 있어요, 없어요? 외래는 있죠. 5천 원 있어요, 자기부담금. 아, 5천 원에 자기부담금이 있구나.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자 보세요. 상해 의료비는 한도가 1,000만 원이고 상해 입원은 5천, 그 다음에 얘는 30만 원까지인데 뭐 1억까지도 가입 가능했었지만 굳이 왜 상해 의료비를 1,000만 원 가입을 했었냐 라고 물어보면 상해 의료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실손의료비에서 원래 자동차 사고를 보장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실손의료비에서 자동차 사고를 보장해줘야 안 해줘요. 자 보세요. 실손의료비에 실손이 뭐해 줄임말이야? 실제 손해액의 줄임말이죠. 근데 근하 팀장님이 날 쳤어. 그러면 내가 다친 거 지금 뭘로 보장받아? 제 치료비. 근하 팀장님의 자동차 보험은 저 대인 처리를 해주겠죠. 그럼 나 치료비 여기서 다 보장받겠죠. 근데 이걸 실손의료비로 중복 보장받으면 실손의 의미가 안 되니까 이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가 되니까 실손의료비로 보장이 안 된다고요. 원래는. 예. 근데 보장되는 사례가 있긴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 상해의료비에서 보장을 해줬었는데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면 교통사고하고 산재, 사고, 의료비를 50%까지 중복 보장을 해줘요. 예. 자료에 있어요. 이따 같이 볼 거예요. 예. 말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자료 보면서 또, 받아보셨어. 예.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영수 팀장님이 절 쳤어요? 그래서 내가 다쳤어요. 근데, 치료비 150에, 위자료 30에, 뭐, 기타 손해배상금 30에,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 뭐 얼마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방금 전에 치료비라고 얘기했던 그 항목 있죠, 150. 요거를, 이제, 150 나왔으면은, 추가 청구해가지고 75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얼마 한도 내에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좋죠? 그 다음에 상해의료비는 또 장점이 뭐예요? 통원을 해도 한도가 1,000만 원 한도야. 통원을 해도 1,000만 원 한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허리가 아파. MRI를 찍어요. 근데 상해 통원의료,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로 가입했으면, 아까 얘는 한도가 얼마나 했어요? 30만 원 한도라 했죠. 일반적으로 50만 원까지 가입 가능했지만, 그러면 30만 원 한도에서밖에 보장을 못 받지만, 상해의료비 가입한 사람 어때요? 1,000만 원 한도니까 MRI 찍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자기보당 5,000원 내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MRI 뭐 한 달 1년에 10번도 찍겠네. 1,000만 원 한도면.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에 사고일로부터 얘는 이제 실손의료비는 항상 세대별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고일로부터 며칠까지 보장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근데 이 상해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일부터 180일까지만 보장이 돼요. 네, 180일. 상해 입원 일당처럼. 그러면 180일 지나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보통 이 상해의료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나 이거 11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넘어가서 다음에 할게요. 네. 최대한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상해의료비는 보장이 뭐가 문제냐면요. 다쳐갖고 핀을 삽입했어, 무릎에다가. 근데 핀을 제거할 때 6개월이 지나고 보통 6개월 지나고 나서 제거하거든요. 제거할 땐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이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미 핀을 삽입했으니까 얘가 질병으로 뭐가 돼요? 질병이 될 수가 없지. 이거는 이미 그때 상해로 핀 삽입한 게 입력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질병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깨랑 무릎에다가 핀 삽입하고 제거할 때 보장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신웅기 단장님도 저랑 축구하다가 어깨 다쳐갖고 여기서 핀 삽입했거든요. 근데 그거 제거할 때 제가 단장님 실손을 그 날짜 한번 보시라고 언제 가입했는지, 언제 가입하시냐고, 아예 괜찮아요 이러다가 막상 이제 진짜로 수술할 때 되니까 겁나가지고 막 그때 실손을 언제 가입했는지, 몇 세대 실손의료비인지 다시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날짜 확인해주고, 아 그럼 보장 받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상해의료비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실손의료비가 이 상해의료비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보통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1세대 실손의료비들은요. 1세대 실손의료비들은 한방 치료를 받았을 때 입원한 거 있죠. 입원한 거는 보장이 돼요. 입원한 거는 보장이 돼요. 질병 사회 상관없이. 네, 질병 상해 상관없이. 요거 저기 입원한 거 보장 얘기하는 거. 입원. 네, 얘네들. 네, 한방병원, 한의원. 아니, 한방병원, 한의원이 아니라. 예. 입원한 건 보장이 돼요. 근데, 비교만 돼요. 아니, 비급여도 돼. 비급여도 돼요. 예. 입원한 거는 비급여도 보장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세대 실손의료비가 저게 안 돼요. 외래는 안 돼. 통원한 건 안 돼. 요거 다 안 돼. 얘는 외래 다 안 돼. 예. 이거 좀 기준을 잘 세우고 가야 돼요. 지금 이게 헷갈리더라고, 맨날. 우리 팀장님들이. 상해도 외래가 안 돼요. 예. 자, 근데 제가 지금 자, 보세요. 근하 팀장님. 얘는 아니라고, 얘는. 얘는 입원이랑 통원 다 돼요. 얘는 입원이랑 통원 다 되고, 얘네들은 한방병원에 갔을 때 입원은 되는데 통원은 안 된다고. 입원은 급여, 비급여 다 돼요. 근데 통원은 안 된다고요. 예. 근데, 이제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입통원이 다 된다고. 한방병원이. 예. 상해의료비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손의료비에서 대표적으로 항상 많이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한방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치료가 보장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예. 치과치료가 보장되는가. 근데 마찬가지로 1세대 실손의료비들이 여기 나머지 있죠. 얘네들은 다 상해든 질병이든 비급여는 안 돼요. 치과치료는 또. 한방치료는 지금 입원했을 경우에는 다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근데 외래는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치과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의 자기부담금은 돼요. 비급여는 안 되고. 급여의 자기부담금, 비급여는 안 된다. 아, 그럼 1세대 실손의료비 어차피 치과치료 비급여 많으니까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치과치료 비급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세대 실손의료비도 치과치료는 다 안 된다고. 1세대부터 다.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있어. 그게 상해의료비라고. 얘는 급여 비급여 다 된다고. 상해의료비가. 예. 그래갖고 제가 맨날 교육할 때 얘기하잖아요.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내가 10살 때 이게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과를 데려가가지고 저를 다 아말금으로 떼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입을 벌리면 여기 다 회색 천지였어. 중금속 회색. 근데 이거를 제가 20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를 그런 걸 챙겨줘야 되는 걸 관리를 못하는 상태였어. 왜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갖고. 근데 이걸 관리를 못 해주니까 제가 20살이 넘도록 여기 치석이 생기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치석이 이렇게 꺼멓게 내려와. 근데 이거를 달고 25살 때까지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에 입사를 해가지고 입냄새가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하고 이제 월급을 처음 받으니까 이제 돈이 생겨갖고 치과를 갔죠. 치과를 갔더니 이제 이거 스케일링을 하는 거 25살 때 스케일링 처음 해봤어. 10살 때 이후로. 스케일링 안 하고 살다가. 그랬더니 치석이 막 그냥 한 바가지가 나와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어금니가 너무 많이 썩었다고 이제 떼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코디네이터가 실손의료비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저 지금 최근에 1세대 실손의료비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해의료비가 있었다고요. 그러더니 이거를 치아 썩은 거를 치아 파절로 적더라고. 네, 보험 사기죠. 근데 치아 파절로 적어갖고 골절 진단비로 해서 이거를 한 푼도 안 내고 5천 원 내고 이거 150만 원 치료받았어요. 치아 파절. 네. 그 치과 저기 주안에 있어. 주안에 있어. 주안역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고 살았는데 이런 것도 된다고요. 이 상해의료비가. 네.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할 때 상해의료비를 선택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야, 씨, 이것도 중복 보장된대. 우리 설계사분들은 항상 이 중복에 미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한테도 이 중복된다. 아니, 상해로 다쳐봤자 이거 5천만 원 넘어갈 일 있겠냐. 1,000만 원이면 MRI도 되고 뭐도 되고 이거 얼마나 좋은 담보냐. 이러면서 이제 가입을 많이 시켰던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상해의료비는 지금 방금 전에 뭐 말했잖아요. 뭐 상해로 다쳤을 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고. 근데 이거는 직업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해의료비가 좋다라는 건.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상해 입원 의료비가 아까 한도가 얼마나 그랬어요? 5천인데 뭐 1억까지도 가입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통원 의료비는 몇 회예요? 30만 원씩 몇 회를 보장해 줄까? 네? 네, 30회. 같은 상해랑 같은 질병에 대해서 30회까지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30회는 900만 원이잖아요. 얘 지금 5천만 원이고 5,900만 원짜리랑 1,000만 원짜리랑 비교가 되냐고. 비교 아예 안 되죠. 네. 근데 직업급수로 위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외 상황들이 생긴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상해의료비가 좋아요 막 이러고 뻗땡기고 있다가 진짜 벌러덩하고 뒤지게 다쳐갖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는데 한도가 1,000만 원이갖고 박살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때 되면 전환하면 이제 늦지. 근데 어쨌든 이제 상해 입원 의료비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도가 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보장이 이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교통사고 최근 3년 이내 난 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3년 이내? 있어요? 쌤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했잖아. 네. 그러니까 3년 이내 나신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생각보다 사고 안 난다니까 잘. 자부치 여러분들 팔아먹으면 보험회사 손해율 높아지고 막 보험회사 망할 것 같죠? 안 난다니까 사고가. 자부치 팔아먹고도 남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것도 다. 네, 절대 안 남는 구조는 없어요. 근데 이거 몇 번 나지도 않는 거 산재사고 나셨다고 했지만 또 산재사고가 앞으로 날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 일하면서? 이건 산재가 없잖아요 지금. 아, 교통사고 중복 보장받았어. 근데 산재사고도 솔직히 진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 보험일 10년 하면서도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직업적으로 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중복 보장받자고 그 1세대 상해의료비 1,000만 원짜리 들고 있는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보철치료비 막 상해로 이가 부러질 일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네, 그게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죠. 이 내용은 이해되셨죠? 네. 우리 아버지도 저기 예전에 우리 어머니랑 부부싸움하다가 박카스병으로 던져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니가 이렇게 깨졌었거든. 네, 옛날에. 자, 그리고 그래서 얘는 이제 1에서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 1,000만 원 한도고 입원 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인데 얘는 며칠까지 보장이 되냐면 사고일로부터 1에서 365일까지 보장해줘요. 얘도 1에서 365일까지 보장해주고. 근데 얘는 계속적인 입원에 대해서 180일 면책 기간이 있고 얘는 그냥 365일이 끝이야. 상해는. 네, 질병은 180일 면책 기간이 있고 다시 1에서 365일 동안 보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얘는 1년 이내에 30회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1년 이내에 30회를 이제 보장을 해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상해나 질병이 또 발생을 한다? 그럼 또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회가 굉장히 작잖아요. 한도가. 근데 이제 새로운 상해가 걸린다? 또 보장받을 수 있고 새로운 질병에 걸린다? 또 보장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1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자료를 네. 그 담보 한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 한도 지금 네. 이미 가입해 놓은 걸 줄일 수 있죠. 네. 줄일 수 있어요. 1억에 있으면 5천 원. 줄일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료를 1세대 실손의료비를 세로로 하나씩 넘어가면서 다 볼 거예요. 이제 한번 훑어보자고요. 자, 표준화 2009년도 8월 이전 요거부터 볼게요. 요 장표. 네. 1세대만 한번 오늘 끝내볼게요. 나 진짜 넘어가야 돼. 2009년도 8월 이전 1세대 실손의료 표준화 이전 시기라고 부르죠.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각사별 상이한 실손의료를 판매했었다 말씀드렸고, 보상률이 손해보험사 100%, 생명보험사 80% 실손을 팔았었고, 갱신 주기는 설명 안 했었는데 1년, 3년, 5년 다양하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또 5년 갱신 가입하신 분도 있고 3년 갱신 가입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만기가 80세, 100세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80세 만기도 있었고 100세 만기 실손의료비도 있었어요. 그러면 80세, 100세 만기까지 보장 내용이 변동을 해요, 안 해요? 보장 내용 변동 안 해. 이건 재가입 주기라는 게 없어. 그냥 가입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냥. 80세 만기면 80세까지,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자, 담보 내용을 보시면 상해 의료비, 상해 입원 통원, 질병 입원 통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세로로 보는 거야, 세로로. 이제 입원 의료비 장표를 볼게요. 입원 의료비. 맨 위에 입원 의료비라고 써 있어요, 여기 가운데. 네. 입원 의료비 장표. 네, 여기 가운데 입원 의료비라고 써 있어요. 네. 자, 2009년도 8월 이전에 하나의 상해 질병당 얼마 한도냐면 1억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 3천만 원 한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가 많이 가입하셨고, 만기 80세 100세 동일하고요. 갱신 주기 1년, 3년, 5년 동일하고, 그다음에 상해 입원 의료비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365일 한도. 근데 동일한 질병 맨 아래 당구장 표시로 면책 기간이 180일 적용된다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계속 입원에 따른 보험 기간 만료 보상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실손 의료비가 80세 만기도 있고 그다음에 30세 만기도 있었다고, 이 당시에. 실손 의료비가 30세 만기가 아니라 상품 틀 자체가 30세 만기인 거예요. 그럼 상품 틀이 30세 만기면 실손의료비도 30세에 끝나겠죠. 80세면 80세에 끝나고, 이때는 종합보험이랑 같이 가입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계속 치료를 받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받다가 상품이 끝나버렸어. 받다가 만기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거기 써 있어요. 자, 만료 전 사고로부터 360일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 그냥. 보험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360일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 12월 26일 날, 이제 5일 남기고, 이제 실손의료비가 만료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365일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년도 360일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죠. 5일 남기고 됐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일부러 복잡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보상률 100%라고 써있고요. 자, 근데 실손의료비라 그래서 다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급병실 있죠, 상급병실. 상급병실 입원했을 경우에는 다 보장해주진 않는데, 상급병실은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해준대요. 병실료 차액이라는 건 뭐냐? 그 병원에는 항상 상급병실이라는 게 있고 기준병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기준병실은 6인실이나 8인실을 얘기하고, 상급병실이라 그러면 1인실이나 2인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상급병실이 50만 원이다. 그리고 기준병실이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5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은 45만 원이죠. 근데 그거에 50%를 보장해주니까 22만 5천 원이 보장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1세대 실손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1세대 실손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입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고요. 한방치료, 입원은 상해질병 다 보장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치과치료는 상해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질병은 아예 보장을 안 해준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치질학문질환. 자, 이것도 특징인데, 치질학문질환도 급여, 비급여 다 보장 안 해줬어요, 1세대 실손의료비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보장 안 해주고,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 다 안 해줘요.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은 다시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재사고,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그 다음에 정신과 행동장애 다 보장 안 해줬고, 치매는 보장해주죠. 그 다음에 해외병원 진료 40% 보장해준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나서 내 해외병원 가가지고 해외에서 치료받았어. 근데 그 이후 실손의료비는 해외에서 치료받은 거 다 보장 안 해주거든요. 근데 1세대 실손의료비는 해외에서 치료받은 것도 40%까지는 해줬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외래로 넘어가 볼게요. 외래 통원의료비. 자, 2009년도 8월 이전 실손의료비 1일당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한도 이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었고, 상해 통원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360일까지 보장해주는데, 같은 상해에 대해서 통산 통원일수 30일까지, 질병 통원일도 질병 확정일로부터 365일 이내까지만 보장을 해주는데, 통산 통원일수가 30일 한도. 예, 그런데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그냥 새로운 질병으로 봐서 그냥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죠. 똑같은 질병도.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다 아팠는데 1일부터 31일까지 보장을 받았어요. 30일 보장 받았죠. 그럼 이제 면책기간 들어가잖아요. 180일. 근데 180일 지나고 나서 이제 7월달 넘어서 8월달에 이제 또 허리로 입원을 했어. 그러면 1년 안에 지금 동일 질병으로 지금 2번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30일 다 썼잖아. 근데 마지막 퇴원일로부터 180일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으로 봐서 보장해주겠다 이거죠. 1년 안쪽에 들어가 있어도. 자, 자기부담금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방치료. 자, 아까 다 보장 안 해준다고 해서 한방치료 외래는
치과 치료는 상해 본인 부담금 보장해주고, 치질환 문제랑 보장 안 해주고, 천재비용 보장 안 해주고, 본인 부담 상한제 보장 안 해주고, 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 보장 안 해주고, 정신과 질환 보장 안 해주고, 해외병원 진료 40% 보장해주고, 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정신과 질환 행동장애 보장 안 해주고, 해외병원 진료 보장 안 해줍니다. 자, 아래 상해 의료비 볼게요. 상해 의료비. 상해 의료비는 2009년도 8월 이전에 자, 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 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 시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과 상해 의료비가 중복 보장이 되는데 의료비 총액의 5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 자, 설명해드렸어요. 자, 보상 한도는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가 최대고 1,000만 원까지고 입원 통원 구분 없이 보장을 해주고,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상해 의료비로 접수한 것들은 면책이다. 치료받아도. 자, 병실료 차액은 보장이 안 돼요. 안 된다고 보면 돼, 기본적으로. 그런데 단 병실 사정으로, 이럴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 상급병실에 입원할 수 없어가지고, 아니, 기준병실에 입원할 수 없어가지고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7일 한도로 보장해준다는 건데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방치료, 입통원 보장해주고요. 심지어는 처박도 보장이 돼요. 통원이 보장이 되니까. 네, 그래서 처박도 보장되고, 대신 치료 목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과치료 보장해주고요. 급여, 비급여. 해외병원 진료도 50%까지 보장해줍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랑 상해 통원 의료비 40%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어차피 2009년도 이제 10월 이후에 이 담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많이 희귀 상품이에요. 그래서 1세대 실손 의료비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제가 2세대 해가지고 날짜 2세대, 3세대, 4세대를 하루에 다 풀 수 있어. 원래 1세대가 오래 걸려요. 왜냐면 1세대는 지금 실손 의료비를 설명하기 전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린 거고,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하 팀장님이나 다른 지사장님들도 공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1세대 실손의료비에 막 기미, 주근깨 뭐 이런 것들 보장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약관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세대별로 면책 약관을 뽑아놔가지고 어디 파일에다 꽂아놓으면 편하잖아. 1세대 면책 약관, 2세대 면책 약관, 3세대 면책 약관, 4세대 면책 약관. 이거 한 번만 하면은 맨날 약관 열어가지고 이거 고객님 언제 면책해지 이거 찾아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들 그거를 한 번 하기가 싫어갖고 그러는데, 한 번만 시간 내가지고 1세대 면책 약관 이렇게 추월해가지고 한번 뽑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뽑아놓으신 거 없어요? 아니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성의가 없어갖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뽑는 게 나아.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